자, 이번 강의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그림편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예고했던 대로 그림편은 조선 정기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시대적으로 어떤 그림이 나왔고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이것을 같이 보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조선 후기 그림이라는 04번 진경산수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후기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 조선 정기 15세기부터 그림에 관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15세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관료 문인화가, 즉 양반들이 그림을 그린 것과 도와서 출신의 화원화가, 전문적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렸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15세기 그림에서 머릿속에 넣어야 될 사람은 두 사람 정도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앙견이 그렸던 그림으로 몽유도원도가 나오고 있었다. 이 몽유도원도는 여기서 말한 도원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던 무릉도원을 이야기합니다. 안평대군이 무릉도원을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꾼 몽이에요. 그 무릉도원에서 놀았던 그림을 그렸던 그림이었다. 근데 이것을 누가 그렸냐면 앙견이 그렸는데 안평대군이 앙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다 보니까 여기서 무릉도는 이상세계고 앙견은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대각선적인 움직임으로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그림으로 나오는 게 강희안이 그렸던 고사관수도가 있습니다. 고사관수도는 선비가 높은 곳 바위에서 밑에 있는 물을 보면서 생각한 그림을 그렸다. 사색에 빠져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던 그림. 15세기 그림인데 15세기 그림은 인물 하나 산수화를 씩씩하고 낭만적으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16세기 그림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15세기와 똑같습니다. 도화서 출신의 화원화가라든가 관료 문인화가가 그린 것은 똑같은데 그림의 소재가 좀 다릅니다. 사군자를 그리고 있었다. 사군자라는 것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그림으로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인데요. 율곡의 어머니 사임당이 그렸던 그림이 초충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충도는 초는 풀과 충은 벌레예요. 풀과 벌레를 그렸던 그림이에요. 섬세하게 그렸던 사임당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 송하보월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송하보월도는 이상자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자, 대각선으로 바위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어요. 바위 틈에 뿌리를 받고 있는 늙은 소나무를 통해서 강인한 정신과 굳센 기계를 표현했던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 여러분 교재에 가면 자, 진경산 가로 1번의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세기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한 정서와 자연을 표출한 경향이 등장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 18세기 그림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18세기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림이었던 실경 산수화에다가 18세기에 들어왔던 서양 그림, 중국 그림이었던 남종화법을 여기다 가미합니다. 그래서 실경 산수화에 남종화법을 가미했던 그림, 이게 뭐냐면 진경산수화가 나오게 되는데 18세기는 진경수 그림인데 동그라미 니은에 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남종과 북종화법을 고루 수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과 풍속에 맞게끔 화법을 창안하고 있었다. 이래서 나왔던 그림이 되는데 이 18세기 그림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을 우리가 진경산수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진경산수화를 그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정선이 그렸던 그림은 인왕제색도가 있습니다. 이 인왕제색도는 인왕산을 그린 그림이고
또 하나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면 금강전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강전도는 금강산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가다 보니까 서울 근교와 강원도 명성지를 답삼해서 그렸다. 이 말이 나오는데 요게 서울 근교가 되겠네요. 요게 강원도 명성지가 금강산이 강원도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명성지를 그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사파에 가다 보니까 인왕제색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인왕산을 그린 그림이 거기 사파에 언급이 되고 있었다. 금강전도는 굉장히 산이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인왕제색도는 완만한 산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고 18세기 이게 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락에도 되겠고 전반이라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18세기 후반에 가면서 또 하나 그림적 경향이 나오고 있다. 이 또 하나 그림적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풍속화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로 가면서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명암법이라든가 원근법 또는 음영법이라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18세기 후반에 나왔던 풍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풍속화는 우리가 김홍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신윤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분하면 들어가는데 이 홍도, 단원 김홍도가 되겠고 해원 신윤복이 등장합니다. 호를 건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김홍도는 초기에는 무슨 그림을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전통적 그림이었던 신선도를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 가면서 그림을 진경산수화를 그렸다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말기에 가면서 실질적으로 농촌의 생활을 그렸던 풍속화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도를 이야기하면 지금 풍속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김홍도의 말기 형태의 그림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근데 이 김홍도의 말기 형태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렸느냐?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박하고 소탈하고 익살스럽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홍도 그림은 일반적으로 주위에 산수가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경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 씨름도, 서당도, 그 씨름도라든가 서당도가 나온다든가 무동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해원 신윤복의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느냐? 해원 신윤복은 여기 홍도는 일반적으로 농촌의 농민을 그렸다 그랬지만 여기는 양반과 부녀자를 그리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권에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면서 이 윤복이는 양반과 부녀자를 그리면서 감각적이고 해학적에 그렸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감각적이라는 게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 19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다. 빨간 거로 이야기하는 19그림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야한 그림들을 그렸다.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데 윤복이 그림으로 나왔던 단오풍정, 선유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원래 우리 홍도는 화원화가예요. 근데 윤복이는 화원화가가 아니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홍도 그림도 여러분 교재 날개 쪽에 있고 윤복이 그림도 날개 쪽에 있는데 윤복이 그림은 왜 야한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단오풍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오풍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야할 수도 있고 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야하다는 시각으로 추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단오날 여자분이 옆에서 그네를 띠고 있지만 개울가에서는 여자분이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머리 감는 과정에 저고리는 벗었습니다. 저 요가지 마세요. 저고리를 벗었어요. 근데 저 뒤에 나무 있는 뒤쪽에 보면 돌이 등장하는데 돌 뒤에
아이들의 머리가 두 개가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옷 벗고 머리깡인데 이들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야할 수 있다. 근데 요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윤복이 그림은 이 그림도 있습니다. 요즘 근데 이 그림은 교과서에 낼 수가 없어요. 교재에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좀 험하게 얘기하면 야한 행위라는 장면을 그대로 그린 것도 있어요. 그것은 교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감각이란 말을 써놨기 때문에 그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뭐냐? 그래서 가장 약한 그림, 단어풍정을 그려놨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오겠고, 그러면서 또 하나 명암법, 음영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강세왕이 그렸던 뭐가 있다? 영통골 입구도가 등장하고 있다. 영통 위쪽에 이쪽에 런저리요. 동그라미 2번 영통골 입구도가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우리가 19세기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19세기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세기 그림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18세기 그림을 실학적 화풍의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실학이 무지하게 발달했고 우리나라를 그렸고 서민들을 그렸던 그림도 꽤 등장하고 있다. 홍도와 같이. 근데 19세기는 실학적 화풍이 세트되면서 복고적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으로 자 뭐가 나오게 되느냐? 사군자 그림들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추사 김정희가 그렸던 세안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세안도인데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장승업이 군마도가 나온다는가, 신인은 대나무를 그렸습니다. 죽도, 묵죽도라고 하는데 대나무를 그렸고요. 이양은 묵난도, 난초. 난초는 그렸다기보다는 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림이니까 그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와 난초는 사군자거든요. 그래서 실학적 화풍이 세트된 복고적이라는 것은 그 이전 사회 사군자 그림의 형태가 그림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가로 5번에 가니까 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화는 서민 문화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서민들이 그렸던 그림으로 서민이 그리다 보니까 작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다 보니까 서민의 생활 양식과 밀착되면서 한국적 정서가 나오겠고, 서민들이 그렸기 때문에 전문적 화가가 아닙니다. 세련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익살스럽고 소박하며 파격적 구도를 가지고 있고 색채도 무지하게 화려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통교 다리 밑에서 판매된 그림이라 그랬죠.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게 나왔던 내용을 이야기했던 민화. 민화의 가장 대표인 그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까치와 호랑이도 또는 운용도. 운은 구름이고요. 용은 말 그대로 용입니다. 구름에 쌓여있는 용을 그린 그림을 운용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로 6번에 서해가 나옵니다. 서해 이광사 동국진체라고 하는데 다낭 글씨체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정희는 추사체라고 하는데, 자,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선민학 이야기했습니다. 선민학 아닌문자가 몇 개가 등장한다. 그때 이야기했던 서민문화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봤던 거. 자, 서해로서 이야기했던 이광서의 동국진체라든가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 또 야경이의 한시가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애절량이 나왔던 한시, 박지원의 한문소설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박지원의 한문소설은, 한글 소설은 서민문화지만 한문소설은 서민문화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옆에 날개 추사 김정희의 중로지실이란 사진이 나와 있네요. 입시에서 문제화되기도 했던 문제입니다만 확인만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05번 건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자, 우리가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15부터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서 세기를 안 쓰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05번에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건축과 관계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건축도 전기부터 후기까지 변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 15세기 건축은 어떤 건축이냐? 학교, 궁궐, 성곽, 성문, 관아 이런 건축이 중심을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도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죠. 값싼 재료를 사용하면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게 당연한 건데 이때 건축으로 나왔던 것, 15세기 건축으로 나왔던 것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냥 여기 청색으로 쓰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세기 건축으로 창덕궁이 나온다든가 창경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이나 창경궁이 나오고 있었겠고 또 나왔던 게 개성의 남대문이 나오고 있었어요. 개성의 남대문이라든가 평양의 보통문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개성의 남대문과 평양의 보통문은 고려 건축기법에서 조선 건축기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겠고, 자, 숭례문은 서울에 있는 남대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숭례문은 고려 건축법을 벗어나면서 조선 건축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국보 1호로 나와 있는 숭례문이 등장하겠습니다. 그 외로 불교 건축이 나오는데 무의사 극락전입니다. 강진 무의사의 극락전이 나오고 있었다. 이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건축물 해인사 장경판전도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조 때 설치했던 탑이 하나가 있어요. 원각사 10층 석탑도 등장한다. 근데 조선전기편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원각사 10층 석탑은 세종거라고 나온 기출문제도 있었다. 7급 문제인데 과감히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세조지 세종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건축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16세기 건축물은 사원 건축이 중심을 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택, 사원, 정자 건축이 짬뽕 됐습니다. 융합되어 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현적의 옥산서원을 이야기한다든가 이왕의 도산서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적의 옥산서원은 경주에 있고요. 이왕의 도산서원은 안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고 인자 17세기 건축으로 넘어가는데 조선의 건축으로 넘어가는데 조선 건축이 발달한 배경이 등장하는데 자 배경에 불교가 신앙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양반과 새롭게 등장했던 분홍, 상공을 통해서 부를 축했던 부상, 여러 가지 부를 축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절건축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건축물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게 조선의 건축의 특징이면서 17세기 건축은 사원 건축이 중심을 띠게 됩니다. 자, 17세기는 없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는데 이때 사원 건축이 중심을 띠고 있었다. 이때 사원 건축으로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곽황전, 법주사 팔상전인데 규모가 굉장히 크겠고 내부가 통하는 통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층 구조라는 것,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체육관 건물을 보게 됩니다. 체육관 건물을 보면은 밖에서 보면 예를 들어 창문을 가지고 몇 층을 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은 처음 지붕에서부터 이게 한 층밖에 안 보인다. 옆에 관람석이 없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층 구조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옆에 날개 쪽에 있는 사진들. 법주사 팔상전이고요. 금산사 미륵전이고요. 이게 통층 구조다. 안에 들어가면 한 층밖에 안 되지만 밖에서는 뭐 층이 여러 개 층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18세기 사원건축과 화성건축과 성문건축이 나오게 되는데 18세기 화성입니다.
성문, 사원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여러분 교재에 사원건축으로 나와 있네요. 자, 17세기도 사원이 있고 18세기도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건축으로 논산 쌍계사, 계암사, 성남사들이 등장하는데 분홍과 상인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이 꽤 있는 사람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장식성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 장식성이 강했다는 이야기를 등장할 수 있고 화성건축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약용이가 관련되는데 정조가 수원에다가 화성을 축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화성과 관계되면서 화성을 축조할 때 사용했던 기기는 거중기가 되겠고 수레는 유형거가 되겠고 이것을 축조하는데 충당했던 비용을 충당한 토지는 대유둔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화성이 등장하는데 기기도서로 영향을 받았던 거로 우리나라 전통 성곽 양식에다가 서양의 건축 축조 방법을 융합해서 만든 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고 성문건축으로 평양의 보대동문이 나옵니다. 평양의 보통문은 15세기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는 평양의 대동문입니다. 19세기 건축물로 우리 흥선대원군께서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를 만드는데 왕실의 권위를 회복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원래 경복궁은 언제 불탔느냐? 원래 조선 타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정도전에서 만들어졌던 수도에 만들어진 건데 임진왜란 때 불탄 겁니다. 이 불탔는데 이것을 300년 동안 복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복원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원한 건데 이때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납전을 받는다든가 당백전을 발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론은 중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공회가 등장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되는데 간단히 먼저 조선 초기 때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유행했던 공회는 우리가 분청사기입니다. 이 분청사기는 고려 후기 때 우리가 유행했던 상감청자가 있어요. 고려시대에 유행했다. 그 상감청자가 원나라 간섭계에 들어가면서 쇠퇴해서 분청사기로 넘어갑니다. 이 분청사기는 그때 나왔다가 유행은 조선 초기 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회청색의 분청사기예요. 16세기 때 이게 뭐로 바뀐다? 백자로 바뀝니다. 하얗고 담백한 백자로 바뀌면서 사대부 취향에 맞았던 겁니다. 조선 후기 때는 이게 다시 청화백자라든가 철사백자라든가 진사백자로 발전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청화백자 날개 쪽에 사진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 대표적으로 유행했던 청화백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청화백자 이것도 백자기 때문에 양반 중심이라는 겁니다. 단 조선 후기 때 서민 중에서도 돈이 많았던 분원과 같은 경우는 이 청화백자를 사용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제가 청화백자를 서민 문화로 볼 겁니까? 양반 문화로 볼 겁니까? 이게 정확히 정답을 내리기가 애매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민도 쓰긴 쓰는 건데 기본적인 문화는 양반 거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래서 이것을 양반 문화로 보냐 서민 문화로 보냐 하는 것은 출제자 의도가 되는데 출제자 의도는 결과적으로 1, 2, 3, 4 지문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문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서민들이 중심적으로 사용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옹기라는 겁니다. 서민이 중심으로 사용했던 것은 옹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그라미에 목공이가 나오는데 생활순이 양상되면서 목공예도 같이 유행했고 화각공예도 어느 정도 많이 제작되고 있었고 가로 2번에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음악이야 좀 험하게 하려면 노래방에서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수업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을 여기서 정리하게 됩니다. 자, 시간은 꽤 남아있는데 정리하는 이유는 다음 강에 들어가는 게 흥선대응군, 우리가 말하는 근현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강을 이제 구분시키고 이번 강에서 이야기했던 거로 이야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그림과 건축물, 도자기인데 시대의 변천 과정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확인 절차 밟으면서 들어갑니다. 15세기 그림으로 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몽유도원도라든가 고사관소를 보겠고, 건축물로 본다 그러면 큰 의미는 없어요. 해인사 장경판전, 이것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것이었다. 그래 놓고 공예로서 15세기 공예는 분청사기가 있었는가 보다. 16세기 그림으로서 사임당 초청도, 송화볼도가 등장하고 건축물로는 서원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도자기로는 백자가 있었을 거로 고려가 되겠고요. 17세기 자, 그림으로는 언급할 게 없는데 건축물로는 절건축이 등장하고 있다. 사원건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곽황전, 법주사 팔상전, 통층구조라 그랬어요.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18세기 가면서 그림으로 진경산수화가 등장하면서 겸재정선이 나오겠고, 풍속화가 등장하면서 김홍도와 신윤복이 나왔겠고, 명암법은 의미가 없지만 강세왕의 영통골 입구도도 등장하고 있었다. 19세기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세안도가 나오고 있었다. 이항이라든가 신의도 나왔고, 그러면서 이 그림이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도자기로서는 뭐가 나왔다? 청화백자가 등장하고 있었다. 근데 18세기 건축물로 나왔던 게, 자, 사원건축도 있지만 화성이 18세기 건축물의 가장 대표적이었다. 야경이와 관련되고 정조와 관련되는 화성이었다. 이게 이번 강에서 수업한 내용입니다. 이번 강 수고하셨습니다.